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수익과 비용입니다. 192페이지네요. 192페이지 수익과 비용. 우리는 이때까지 자산부채 자본을 쭉 다 공부를 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은 수익과 비용 간단하게 이번 시간은 다 보실 텐데요. 처음에 19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되죠. 보십시다. 손익계산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죠. 회사에서 매출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팔렸나, 많이 팔렸나,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맨 위에 오죠. 매출액은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원가가 얼마냐. 상품 1000만원 팔았는데 원가가 1200만원이다. 그러면 팔 이유가 없죠. 팔아서 손해보는데 왜 팝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 손실, 매출 총 손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접대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거 사업하면서 지출하는 뭐 급여도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고 판관비죠. 빼면 비로소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영업과 관련된 이익, 영업과 관련된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영업손실, 합해서 영업손익인데요. 여기까지가 영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 밑에는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되는데요. 영업하고 관련 없는 수익과 영업하고 관련 없는 비용을 말해요. 기부금, 대표적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 이자 손실,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죄송합니다.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런 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업을 잘 해도 드는 비용이, 잘 못해도 드는 비용이에요.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생기죠.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돈을 빌렸으면 이자 비용을 줘야 됩니다. 영업을 잘하든 잘 못하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업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빼면 비로소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간단하게 쓸 때 그렇고요. 길게 쓰면 이런데 중간에 어떤 손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은 뭐 중단 사업 손익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이게 손익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따라서는 매출 총 이익을 구해라 또는 영업 손익을 구해라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원가, 매출 원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 매출 총 손실, 매출 총 손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손익. 영업 손익에서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빼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 자주 보시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매출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매출과 관련된 게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밑에 비로소 영업과 관련 없는 게 나온다는 거. 이 순서만 이해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거 순서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걸로 또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또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뒤에 깨까지 문제까지 쭉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뭔가 좋은 느낌, 좋은 거란 느낌이 들죠. 자산의 유입, 자산이 들어온다. 자산이 나한테 들어온다. 부채가 갚아야 될 게 줄어든다. 뭔가 좋은 소식이죠. 수익이다 라는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매출액, 처음 나오는 매출액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라고 했죠. 역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주된 수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총 매출액에서 이런 거를 차감합니다.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거는 다 차감하죠. 매입할 때는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걸 차감했습니다. 매출할 때는 매출이니까 환입, 그 다음에 애누리, 할인 무조건 차감입니다. 다 똑같이 차감이에요. 더하는 거 없고 다 차감입니다. 매출에서 차감이다. 이거는 할인,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은 비용 아니에요.
비용이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비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매출액은 수익이죠. 수익의 차감이다.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비용 아니에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다. 다음에 판매 유형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맨 아래쪽에 192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어 가지고 뭔가 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매출, 할부 매출이든 뭐든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일반 매출이든 상관없이 매출이다. 그렇다면 인도할 때 인도 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말고 나라 이름 인도 말고 인도한다. 준다는 이야기죠. A가 B한테 물건을 팔 때 물건 가져가라. 준다는 의미죠. 주기만 하면 인도하기만 하면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주는 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주고 대금을 이렇게 주면 서로 교환하면 되는데 예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물건을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매출된 걸로 본다. 이런 이야기고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 구입 시 상품권과 제품을 교환할 때 그때 물건이 팔린 거죠. 그때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상품권을 팔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상품권을 돈하고 교환한 건데 이거는 상품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했을 때 이때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상품권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별거 아니다. 상품권과 물건을 교환했을 때 이때 팔린 거다라는 거죠. 시용 판매라는 거는 일단 써보고 사는 겁니다. 소비자가 일단 집에 갖고 와가지고 세탁기를 시용 판매한다. 갖고 와 세탁기를 써봅니다. 써보고 한 달쯤 쓰고 나서 괜찮네. 이거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팔린 거라는 거죠. 구입 의사 표시. 구매 의사를 표시한 때 이때 팔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용 판매. 시험적으로 써보고 판다. 이게 시용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는 뭐 LG전자라고 합시다. B는 뭐 하이마트라고 하죠. LG전자가 세탁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하이마트에 팔아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이마트에서 이걸 세탁기를 진열해 놓고 팔죠. C 소비자한테 팝니다. 팔면 대금 받죠. 대금을 또 LG전자에 주죠. 이렇게 LG전자 만드는 제조자는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한다. 받아서 파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해요. 이건 소비자죠. 그래서 수탁자가 매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팔면 팔리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물건인 거죠. 수탁자의 물건 아닙니다. 위탁자의 물건인 겁니다. 위탁자의 물건을 팔리면 수탁자 이때 팔았을 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이 B의 매장에 진열을 해놓은 물건은 B의 것이 아니라 A의 것이죠. 팔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대신 팔아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같은 거 보면 사업자들이 11번가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진열을 해놓는다는 의미죠. 뭐 사업자가. 그러면 소비자가 11번가의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그 아이콘들 다 보고 판단합니다. 이거 사야지, 클릭해가 이거 사야지. 그러면 11번가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직접 팝니다. 근데 11번가를 통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리기 전까지는 사업자의 물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리기 전까지는 B가 맡아서 팔지만 팔리기 전까지는 A의 재고자산인 겁니다. 팔리는 순간 비로소 수익을 인식한다. 팔리는 순간 A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역시 네 가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은 위탁 판매에서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일반 매출이든 할부 매출이든 인도시 수익 인식한다. 상품권은 상품권 판매 시가 아니라 상품권을 이용하여 제품 상품을 구입할 때 이때 수익 인식한다. 이때 진짜 팔린 거니까.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한 게 중요하다. 구매 사겠습니다라고 의사 표시하면 그때 팔린 거라는 거죠. 위탁 판매는 수탁자, 맡아서 판매하는 사람, 수탁자가 팔아야만 비로소 팔린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별표 3개나, 2개나 됩니다. 무조건 차감한다고 그랬습니다. 192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나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개념은 이미 아십니다. 매입할 때 재고자산 할 때 이미 봤어요. 환입은 반품 내는 거. 반품의 동그라미. 애누리는 불량이라서 깎아주는 거. 감액시켜주는 거. 그래서 환입이든 애누리든 그냥 뭐 파손이나 불량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환입은 반품, 애누리는 반품까지는 아니고 그냥 깎아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매출한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이 불량이 발생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중 10,000원을 감소시켰다. 그럼 외상 매출금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써주고요. 차변에는 환입 및 애누리를 같이 한꺼번에 써줍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차변에. 그 다음에 할인은 조기 회수, 대금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거죠. 회수해서 약정에 따라 매출액을 할인해 주는 거, 깎아 주는 겁니다.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하여 짝증에 따라 외상 매출 대금 중 10,000원을 할인해 줬다, 깎아 준 거죠. 외상 매출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감소로 적어주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인가요? 10,000원 할인했으니까 99만 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금 99만 원 받은 거 그대로 적어주고 차액 10,000원은 할인해 준 거다. 그래서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갑니다. 영업의 수익은 나중에 영업의 비용할 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비용입니다. 비용이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그리고 사용 또는 부채 증가. 수익하고 반대죠. 수익은 자산의 유입, 부채의 감소였습니다. 반대. 비용은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산이 유출했다, 나갔다, 또는 부채가 증가했다. 뭔가 부담이 막 되죠.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게 비용이다. 매출원가가 처음에 나옵니다. 매출원가란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는데, 매출원가 산식으로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T자 크게 그려가지고 종교정장 그려서 뭐 재고자산 뭐 상품이다. 그렇다면 기초, 재고,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증가, 매입하면 증가, 매출원가, 매출된 거에 원가, 매출된 거니까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대변이고, 기말재고 해가지고 합계 금액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동일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초 더하기 매입 또는 제조, 이거는 여기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산식으로 풀지 마시고, 산식으로 풀면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종료정자 T자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칸을 메꿔가는 형식으로 푸시면 잘 풀립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부대비용 더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모든 자산은 다 매입 부대비용을 더한다. 거기다가 할인, 환출, 애누리는 차감한다는 거. 이 세 개는 무조건 다 같이 뺀다. 매출이든 매입이든 다 뺀다는 거. 문제 풀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형식이 뭐 이렇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순서는 우리 192페이지에서 봤고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형식은 이렇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그런 매출원가. T자 종계정은장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그거 더하고 이거 빼면 이게 나온다는 거, 매출원가. 그거를 이렇게 세로로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매입, 이게 차변합계고, 여기서 기말 재고에 괄호는 뺀다는 말이 아니니까, 뺀다, 마이너스 표시니까 기말 상품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도소매업이 그렇고요. 제조업은 제조원가가 들어갑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이 아니라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요. 왜? 제조업이니까, 제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품이다. 도소매업은 상품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고요. 역시 기초에서 단기 제조, 매입과 비슷하죠. 거기서 기말 상품 빼면,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메뉴의 박스입니다. 상품의 기초 재고액은 10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은 1,000만 원, 기말 재고는 80만 원이다. 상품을 매출원가로 냈지 않아 예측을 하시오. 해보니까
기초재고 뭐 하고 매입액 이런 정보가 있어요. 상품 기초재고액은 100만원, 매입액이 1000만원. 그러면 자변합계가 1100만원이고 기말재고 80만원, 기말재고 80만원, 대변 이렇게 합계도 대변합계도 1100만원이 돼야 되니까 매출원가가 계산되죠. 1100만원에서 80만원 빼니까 1020만원이 매출원가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매출원가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수익에서 빼는 거니까 매출액이 수익이고 매출원가 비용 빼서 매출 총액이 나오죠.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차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원가 1020만 쓰고 대변에는 상품이 이만큼 팔렸구나 라는 의미에서 대변에 상품을 써주는 겁니다. 상품이 어쨌든 나간 거죠. 자산의 감소 1020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기말에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이 분계를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고 실무에서는 이 분계를 그냥 자동으로 분계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가서 한 번 더 보실 거고요. 지금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구나. 그리고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상품이구나 라는 걸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별이 3개나 되네요. 이 계정 과목들은 많이 보신 계정 과목들일 겁니다. 한 번씩 보셨고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요. 개념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줄 것이기 바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 모든 영업 비용의 동그라미.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기억부터 잡비까지 엄청나게 많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업종별로도 다양하고 많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첫 번째 회계 처리하는 게 나오는데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월급 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관리 직원의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 10만 원 제외한 9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예치하다. 급여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급여 비용 차변에 급여 100만 원 다 적고요.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일종의 부채죠. 보신 적 있으시죠? 부채입니다.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나 4대 보험공단 같은데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보통에 위치하고 제외한 부분은 예수금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급여라는 회계처리를 계정과목을 쓰는데요. 잡급은 일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으로 잡급이라고 합니다. 또는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걸 잡급이라고 해요. 상여금은 급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너스 같은 거를 상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퇴직금이죠. 퇴직금. 넘어갑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해요.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식대, 경조비, 음료수비, 회식비, 야외비, 기타 등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 복리후생비입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의 야근 식대 1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직원을 위해 썼으니까 복리후생비고요.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이거 아니죠. 다음에 195페이지 위에죠. 예비교통비. 그냥 출장 가서 교통비 같은 거, 숙박비 이런 거 쓴 겁니다. 직원이 출장 가면서 교통비와 식대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럼 대변의 현금, 차변에는 여비 교통비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접대비, 거래처에 지출한 걸 말합니다. 거래처에. 거래처 직원 부모님 장례식이다. 또는 거래처 직원이 결혼했다. 사장님 자제가 결혼했다. 이럴 때 지출하는 축의금 같은 거, 부조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사장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10만 원 지출. 그럼 현금 10만 원 지출하고 이거는 접대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료, 전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런 공과금이죠. 이런 것들을 수도 광열비라고 하죠. 난방을 위해 석유 10,000원은 지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일단 상거래가 아니라서 미지급금이고요. 이거는
수도 강렬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죠. 임대료랑 다르죠.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월세죠. 임차료는 지급하는 월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월세 1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대급연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는 월세, 임차료 1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죠. 임대료는 건물주 수익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상품이나 제품 매출 시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당연합니다. 매출할 때 상품 매출하면서 상품에 대한 택배비 2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 대변으로 나가고 이거는 운반비다. 만약에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는 이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거죠. 매입 부대 비용이고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매출할 때 매입할 때 다르게 지급되죠. 다음에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많이 보셨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모품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 또는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인데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8만 원치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역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고요. 이거는 소모품비 비용으로 볼 때는 소모품비고요. 소모품비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때는 소모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조건이 있으면 자변의 소모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8만 원에 대하여 기말에 사용분을 조사한 결과 6만 원치 사용했다 라고 하고 한다면 2만 원치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8만 원 중에 2만 원만 남아있고 6만 원은 썼으면 이 6만 원을 소모품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 소모품비 6만 원으로 바꿔주고 대변에 6만 원을 소모품 대변에 써가지고 소모품을 6만 원치 감소시켜주는 그런 회계처리가 기말에 필요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입니다. 196쪽. 세금과 공과, 세금, 공과금, 과태료, 적십처, 회비, 협회비 이런 거. 회사가 소속된 업종의 협회비 5만 원을 현금 지출,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 설명이 있죠. 취득세는 매입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 원가에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번 보신 적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서적 구입비, 신문 구독료, 명함 제작비도 도서 인쇄비라는 거 가끔 헷갈리십니다. 명함 제작비도 도서 인쇄비예요. 왜? 명함은 인쇄해서 주는 거니까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예요. 영업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 구독료 4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면에는 도서 인쇄비라는 겁니다. 신문, 잡지, 서적, 명함까지 도서 인쇄비. 다음에 영업의 손익이 나옵니다.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 나오는데 별표가 3개나 돼 있는데 이게 이 표가 별표 3개인 게 아니고요.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 별표 3개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 본 내용들이에요. 영업의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비용이고 영업의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참고해가지고 영업의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엄청 많네요. 아, 맞네.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도 이렇게 많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부터 회계 처리를, 분계를 쭉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자 수익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만원,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생기네요.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에 들어오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이죠. 장기 차액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럼 보통 예금이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이 감소하고요. 이거는 이자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이렇게 분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산 수정이익,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정이익은 공짜로 받았을 때, 채무 면제이익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자산 수정이익, 주주 A씨로부터 공정가액 1,000만 원인 건물을 정해받았다. 그럼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자산 증가, 차변에 건물 1,000만 원, 대변에는 자산 수정이익, 이익이니까 대변. 이렇게 적는 거고요. 채무 면제이익은 빚을 탕감받은 거라고 했죠.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졌겠네. 부채가 없어지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이니까 대변 500 이렇게 적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에는 위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및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당좌 자산 파트에서 한 두 번 정도 본 겁니다. 본 거기 때문에 그냥 거래만 이렇게 적었고요. 이거 분개를 쭉 해보겠습니다. 이거 198페이지 위에 있는 큰 표에서 이거 거래만 적은 따로 떼놓은 거예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일 거고, 시장성 있는 주식 400주 액면가액 만원을 주당 12,000원에 취득하면서 대가는 보통예금을 있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보통예금 4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400 곱하기 12,000원 하면 48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이라고 적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480만원. 두 번째, 기말에 주당 14,000원이 됐다고 합니다. 12,000원에 샀는데 14,000원이 됐어요. 주당 2,000원씩 오른 거죠. 2,000원씩 올랐다. 전체 400주다. 400주 곱하면 248, 80만원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차변에 단매증, 단기 매매증권 80만원 증가.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평가이익 8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단기 매매증권의 가액은 14,000원 곱하기 400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60만원이 됐습니다. 560만원. 합하면 560만원이죠. 480만원 더하기 80만원 하면 560만원 된 거죠. 이 금액하고 14,000원 곱하기 400주 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말 평가액은 전체적으로 56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중에 300주를 주당 15,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어요. 400주 중에 300주를 처분했어요. 일단 현금 받은 것부터 적습니다. 차변의 현금 15,000원 곱하기 300주 15,000원 곱하기 300주 하면 450만원 받았네요. 450만원 받았고, 그러면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장부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나갈까요? 전기말에 14,000원이었습니다. 14,000원 곱하기 300주가 나가는 겁니다. 대변으로. 14,000원 곱하기 300주가 대변으로 나가니까 420만원의 단매증이 대변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단매증 420만원 적어줍니다. 420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나머지 30만원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죠. 단매증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인지만 알면은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말에 14,000원이었는데 15,000원에 팔았네. 그럼 15,000원 빼기 14,000원 이익 받네. 곱하기 300주. 이거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당 1,000원씩 300주니까 30만원 이익 받네. 처분 이익이네. 그래서 처분 이익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100주는 기말에 13,0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기말에 보니까 전기말에 주당 14,000원이었어요. 14,000원이었는데 이거를 14,000원으로 평가했다. 1,000원 손해 봤네요. 100주입니다. 주당 1,000원 손해 봤는데 이게 전체 100주더라. 그러면 10만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10만원이 감소,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에 단매증 10만원. 차변에는 단매증 평가 손실입니다. 평가 손실 10만원. 줄었으니까, 손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100주를 11,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합니다. 일단 현금 들어오는 것부터 적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게 100주 곱하기 11,000원.
백주 코백 11,000 하면 110만 원이네요. 110만 원 받고 대변에는 단매증, 단계 매증과 백주가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에 단매증 얼마로 해야 되나? 백주인데 주당 13,000원. 백주 곱하기 13,000원 하면 130만 원이죠. 그 대변에 13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4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 손해죠. 자변에 20만 원, 단매증, 처분 손실. 단매증, 처분 손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쭉 논리 순서대로 쭉 해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렵게 보이시죠?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분개하는 걸 쭉 보셨다면 보신 게 이해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다, 집중하기에 좀 시간 계속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연습장에 계속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써볼 때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 반드시 연습장에 계속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재손실과 보험금 수익이 나옵니다. 아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불났으면 화재가 발생하여 상품 100만 원이 소실 타버렸다. 이에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타버리면 손실입니다. 바로 재손실을 적어줘요. 재손실 일종의 비용이니까 자변. 상품이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대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을 해요. 결정하면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산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수금, 받을 돈이죠. 미수금이 생기고 이거는 보험금 수익이구나 라고 수익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으면 차변에 있던 미수금을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걸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자변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정과목만 기억나면 분개하는 건 쉽습니다. 불나면 재손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험금 수익, 미수금, 다음에 실제로 받으면 미수금 없어지고 뭐 보통예금 받았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익, 외환자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좀 마음이 약해져요. 가슴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지 마시고 덤벼들면 이건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실 거죠. 너는 세무사니까 안 어렵지 이렇게 말하실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외환에 관련된 문제는 덤벼들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 문제, 난 나다, 너는 문제다, 덤벼들자 이러면 되는데 위축돼버리면 못 풀어요. 문제하고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 내용과 내가 서로 기싸움 하는 겁니다. 기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잘 풉니다. 그래서 기센 사람이 좀 도전하기가 좋아요.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시의 환율을 적용하고 평가하고 기말결산시에는 결산시의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결산시입니다. 결산시 기준환율. 그 다음에 회수 또는 상환할 때 상환시의 기준환율. 각각의 날짜마다 그때 기준환율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냥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는 발생일의 환율이고 결산시에는 결산일의 환율이고 환산시에는 환산일의 환율이다 라고 그냥 그날의 날짜의 환율을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결산시에는 외환산이익, 외환산수수료 이게를 써야 되고 결산시가 아니라 환산시다.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다.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원화를 지급했다. 그때는 외환차익, 외환자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말결산시 12월 31일에는 외환산손실, 외환산이익 12월 31일이 아니고 실제로 환산했을 때는 외환차익, 외환자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환차익, 외환자손 이런 계정과목은 현금 계정과목하고 거의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이라든지 뭐 보통 예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연서 문제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위에 있는 연서 문제예요. 위에 그러니까 그 페이지 중간 위에 2000X1년 10월 1일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 $1000를 2000X2년 2월 말에 받기로 했다.
10월 1일에 거래가 있었네요. 수출했다. 그러면 10월 1일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12월 31일이 걸리는구나. 이때 기말에 결산 분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10월 1일 날 분기를 해보면 매출하는 거죠. 매출하니까 매출하고 지금 당장 돈을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거니까 외상 매출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얼마일까요? $1,000를 받기로 했는데 이때 10월 1일에 $1,000 환율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 곱하기 환율 1,000원 해가지고 100만 원을 외상 매출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입니다. 이때는 기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일에 환율로 이 외상 매출금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1,000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기말에 환율로 적용해 보니까 $1,000 곱하기 1,100원 하니까 110만 원이 돼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이 됐고요. 10만 원 올랐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대변에는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인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 10만 원. 왜 이익일까요? 받을 돈이 많아졌으니까. 자산이 증가죠. 받을 돈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10만 원만큼 이익으로 인식해 주는 거죠. 다음에 2월 말입니다. 2월 28일. 2월 28일 돼서 이때 2월 8일 외상 대출금 $1,000을 회수합니다. 원화로 환전했다고 합니다. 원화로 환전하면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현금이 들어옵니다. 자변의 현금. 얼마가 들어왔을까 계산해 보니까 이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0 곱하기 달러당 1,200원 해가지고 12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은 그럼 120만 원 들어오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에 12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모조리 대변으로 가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1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이걸 합해가지고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110만 원입니다.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을 없애주는데 10만 원이 남네요. 더 받았습니다. 이거는 외환차익에 해당합니다. 외환차익. 외환차익. 그래서 외환차익이나 외환자손이나 이런 계정 과목들은 현금이랑 본계에서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외환산이익은 현금이 같이 나오진 않죠. 외환차익은 원화로 지급하거나 받는 거기 때문에 외환차익이나 외환자손은 원화로 지급하거나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12월 31일 결산일에는 외환산이익, 외환산 손실. 원화로 받을 때는 외환차익, 외환자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연서 문제 밑에 거 보겠습니다. 아래쪽 회계처리, 아래쪽 연서 문제 회계처리. 2000X1년 10월 1일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때 수입했다, 사왔다는 거죠. 대금 $1,000를 2000X2년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지급 안 했네요. 외상으로 사온 겁니다. 외상 매입금이죠. 2000X2년 2월 28일 외상 매입금 $1,000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기준 환율은 이렇고요. 분개해보죠.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2000X1년 10월 1일에 외상 매입금이 생기는 거죠.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 $1,000고 이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입니다. $1,000 곱하기 1,000원 하면 100만 원이죠.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차변에는 상품을 수입했으니까 상품, 차변 상품, 자산 증가죠. 상품 100만 원. 그렇고요. 12월 31일이 중간에 있습니다. 기말이니까 결산을 해야 되겠네요. $1,000는 대금 $1,000는 그대로 있는데 환율이 바뀌었어요. 달러당 1,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1,000
곱하기 1,100원 돼가지고 1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게 100만 원이었는데 그냥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10만 원이 더 많아진 겁니다. 갚아야 될 때는.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만 원 더 증가하고 이거는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죠.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게 공교롭게도 100만 원 갚아야 될 걸 1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이렇게 돼버리죠. 10만 원 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기말 결산치 때니까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현금으로 지급했다 돼 있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그런데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 1,000달러 그대로 있는데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해가지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의미죠. 점점 손해죠. 그래서 현금 120만 원을 대변으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예상 매입금 100만 원 하고 오른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을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는 겁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110만 원 차변에 써서 부채의 감소 없애주고요. 차액 10만 원이 나오네요. 10만 원은 외환차손입니다. 외환차손. 그래서 외화를 현금으로 주면서 손실이 났다. 부채가 많아졌으니까, 줄 돈이 많아졌으니까 손실. 그래서 외환차손. 딱 보니까 외환차손, 외환차액은 현금이랑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외환차손, 외환차액.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냥 현금이랑 나오면 짧은 거 외환차손익이구나. 또는 기말 결산 때는 긴 거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이구나.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그렇게 많이는 안 헷갈리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익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리 어렵지는 않고 앞에 나온 내용들을 복습한다는 개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